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지난 밤사이에 뉴욕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가장 주목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뉴스들 저희가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채린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키워드를 먼저 골라볼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키워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파티는 끝났다 하고 물음표로 끝을 냈는데요. 그렇게 뭐 좋은 얘기도 아니지만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이야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코로나19 덕분에 크게 성장했던 기술주들의 팬데믹 붐이 이제는 끝났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럭다운 기간 동안에 일이든 여가든 우리가 온라인에서 해결을 해야 했기에 그야말로 이 기술주들이 깜짝스러운 성장세를 이뤄왔다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애플과 로쿠 등의 기술 기업들의 파티는 끝났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달성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 사이에는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 전반적으로도 주가가 재미없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대표적인 예시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들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대형 기술주들은 사실 3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나갈 거라는 전망만큼은 확실하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작년에 맛봤던 하이퍼 그로스, 즉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는 다시 보기 힘들 거라는 전망일 뿐인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경제가 다시 개방이 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바깥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소식들이 지금 이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냐? 그러니까 뭐 팬데믹의 수혜를 받았던, 그리고 작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서 어떤 기업들을 좀 월가에서는 눈여겨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기사에서 총 5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주 어닝 리포트들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놓여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로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쿠는 지난주 목요일 실적 발표를 전한 이후에 6%나 급락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분기 대비 총 스트리밍 시간이 10억 시간이나 감소했다는 점이 이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좀 크게 야기시켰고요. 또 공급망에도 문제가 발생하면서 하드웨어 부분의 마진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소식 역시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로쿠 이 종목을 볼 때에는 스트리밍 시간, 그리고 공급 체인 이슈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엣시를 봐야겠습니다. 엣시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세를 띄었는데 그 원인은 3분기 가이던스를 약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이번에 눈에 띄는 점 한 가지는 바로 마스크 매출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 여러 개 주들에서 풀리기 시작하자 마스크에 대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향후 엣시의 이 주가 향방을 볼 때에는, 혹은 실적을 볼 때에는 마스크 매출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애플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매출에 타격이 있을 거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 종목인 아마존에 대해서는 이미 이번에 실망스러운 매출을 기록했지만 거기다가 더해서 3분기에는 성장세가 더욱더 둔화될 거라는 CFO의 발언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후 유의해야 되는 포인트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3분기에는 광고 부문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할 거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장률 자체는 31%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통합해 보자면 기술 기업들이 하반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보여줬던 파격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지는 못할 거다. 그렇지만 어쨌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미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겠다는 어느 정도 경고성 메시지를 전해주는 기사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 단기적으로 경기가 재개가 되다 보니까 로쿠의 뭐 이용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뭐 단기적으로 경제가 재개되니까 SC나 아니면 아마존의 이용률은 또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 수 없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 거냐, TV를 더 많이 볼 거냐, 스트리밍을 더 많이 볼 거냐를 놓고 따져보면 사실 스트리밍 더 많이 볼 거거든요. 그럼 그리고 또 우리가 좀 5년 후, 10년 후에 오프라인으로 더 많이 살까, 온라인으로 더 많이 살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온라인으로 더 많이 사게 될 거고, 광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광고 기업들이 TV나 잡지, 신문에 광고를 더 많이 실을 거냐, 아니면 온라인과 같은 유튜브 같은 온라인 쪽에 더 많이 광고를 실을 거냐 생각해보면 5년 후, 10년 후에는 온라인 광고가 훨씬 더 커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큰 그림을 잡고 가면은 단기적인 이런 주가의 등락은 좀 우리가 둔감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슬픈 예감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설정을 해봤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전체 앵커는? 네, 그 리볼브가 옆에 나와 있어서 리볼브가 사실 오늘장에서 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세대에는 예전에 네. 이제 가수 이승환 씨께서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제목의 그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죄송합니다. 적이 저는- 예, 그건데 뭐냐면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이런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은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을 다들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리볼브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슬픈 예감이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실제 주가는 하락했고요. 자, MZ세대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패션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리볼브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날 15% 넘게 주가가 하락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학자금 대출 유예 정책이 곧 종료된다는 점과 또 애플이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정책 변화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뛰어내린 겁니다.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리볼브는 M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인데 MZ세대는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갚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 부담이 있는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이 70%를 넘어가면서 팬데믹 당시에 긴급 지원을 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하나씩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로 팬데믹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아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이게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MZ세대들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돈의 그 규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리볼브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애플이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사용자들이 개인의 취향을 지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선택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리볼브도 거기에 타겟팅된 이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서 역시 악재로 작용한다. 이런 그 분석 때문에 리볼브의 주가는 약 15%가량 하락을 한 겁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리볼브가 사실 수요일에 실적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이 실적 역시도 좀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한 몫을 한 건가요? 실적은 좋았어요. 실적은 살펴보자면 일단 뭐 매출과 이익 모두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익을 살펴보자면 주당 42센트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가 21센트였었고요. 또 작년 같은 기간의 이익이 20센트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뿐만 아니라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도 뭐 2배 가까운, 2배 넘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놨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제 하반기 실적의 향방인데 앞서 언급했던 이슈들 때문에 하반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가능성들이 월가에선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최소 2명의 애널리스트가 리볼브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도 급락을 한 건데요. 자, 일단 레이몬드 제임스에서는 강력 매수였던 의견은 아웃퍼폼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키뱅크에서도 비중 확대 의견을 섹터 퍼폼으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자, 아마존의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 슬픈 예감은 아마 여러분들 다들 갖고 계셨을 텐데 이것이 거의 현실화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장기 성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별개로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팬데믹 수혜주들은 상대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 때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은 염두하신 채 이번 실적 시즌 계속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시총 2위의 변신인데요. 여기서 시총 2위는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시총 2위를 말하게 됩니다. 간밤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이 이른바 런던 하드포크라고 불리는 대대적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지금 이 소식이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 하드포크라고 하는 용어가 뭔지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드포크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특정한 한 시점에
때문에 급격하게 변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결과로 블록체인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은 이 기존의 프로토콜에서 심각한 보안상의 취약점을 발견했을 때 혹은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또 개선하려고 할 때 이 하드포크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드포크를 단행했을 때 이더리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네,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는 이 수수료 책정 방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대형 업데이트였다.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문제로 가스비라고 불리는 이 비싼 수수료가 꾸준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에서는 경매 방식을 채택해 왔기 때문에 사용자가 수수료를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수료를 더 높게 제시할수록 빠르게 거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스비의 기본료라고 불리는 베이스 피라고 하는 개념이 더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 피를 내면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단 거래를 더 빨리 성사시키고 싶으면 여기다가 채굴자에게 팁을 지불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채굴자에게는 추가적인 팁만 돌아가게 되고 기본료는 모두 소각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조금 더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또 거래 지연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장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하드포크 업데이트를 두고 강세론자들 그리고 약세론자들의 시각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강세론자들은 이더리움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이더리움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공급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뛰어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고점에 도달한 이더리움이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새로운 고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가격 조정을 좀 거듭할 수 있겠다. 이런 약세론적인 시각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업데이트 첫날 이더리움의 가격은 3%대의 급등세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위인 비트코인과 2위인 이더리움을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식한 바로는 비트코인은 그래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인식을 해왔었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여기다 이번에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를 개시함으로써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그 가치도 좀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지난 밤사이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전해드렸습니다. 전채린 앵커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저희가 월가이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